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관료 3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겨냥한 건데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입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준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자, 추가 제재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미국이 북한의 권력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보기관장격으로 북한 주민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 통제하는 정경태 국가보위상과 박광호 선전선동부장도 포함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번 제재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북한 주민의 사상과 동향에 대한 억압적이고도 반인륜적인 검열과 통제를 겨냥한 조치입니다. 재무부는 특히 북한 당국의 외국 언론과 컨텐츠에 대한 영장 없는 수색과 컴퓨터 검열, 압수, 또 북한 인권을 지원한 탈북자나 외국인 등에 대한 납치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인권과 자유 침해를 계속 비난해왔다면서 인권 유린자에 대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시작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이번 최룡해 부위원장까지 모두 4차례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징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제재는 미국이 내년 초로 추진 중인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이를 위한 고위급 회담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북한의 협상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강원 양면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미 대화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 진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결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설득에 내년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연세대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 위원장이 연내에 오기 어려워지면 내년에 와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TX 강릉선이 탈선 사고 사흘째인 어제 가까스로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밀한 사고 원인을 찾는 일과 승객 피해 보상 문제인데요. 사고 원인을 놓고 시공 주체인 철도시설공단과 운영사인 코레일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현재 추정되는 사고 원인은 선로 전환기 고장입니다. 열차의 궤도를 좌우로 바꿔주는 장치가 고장이 났고 이를 통제소에 알려주는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실제로는 오류가 있었지만 케이블 신호가 반대로 알려줬고 잘못된 신호를 정상으로 감지한 열차가 진입한 뒤 곧바로 탈선했습니다. 애초에 시공을 잘못한 것인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종 검사한 게 2017년도 9월 17일 날 검사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들은 그때 결선이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결선이 잘못됐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양쪽에 가는 것들이 분기해서 정상적으로 갔잖아요. 시공이든 운영의 문제이든 이번 KTX 탈선 사고 역시 인재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KTX 강릉선 시공부터 사고 직전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2, 3개월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철도 사고 관련 약관에는 승차권 환불과 대체 교통수단, 사상 사고 배상 등만 규정돼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이동 지연에 따른 2차 피해 규정이 없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개별 피해 보상 요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선 KTX 탈선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의 관련 부품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열차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인 선로 전환기와
전환기의 오작동 경고 신호를 연결하는 회선이 설계부터 잘못된 사실을 파악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강릉선 전체 노선의 선로 전환기 관련 회로를 점검하도록 긴급 안전 권고를 내렸습니다. 상장 폐지 갈림길에 섰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인데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은 상장 유지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한 지 6거래일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던 셈입니다. 기업심사위는 경영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도 기업의 계속성에 큰 우려가 없고 재무 상태도 안정적이라며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는 19거래일 만에 재개됩니다. 일단 투자자들, 특히 이른바 개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삼성바이오 주식 가운데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은 25%가량인데 10%가 넘는 물량은 개인 소액주주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 투명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린 사안에 시장이 제대로 회초리를 들지 않은 꼴인 만큼 이른바 대마불사 논리가 시장의 투명성을 해쳤다는 비판에선 자유롭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사이에 검찰 수사와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미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삼성바이오 역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국내 최대 바이오 제약 기업인 셀트리온의 계열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감리에 들어갔습니다. 매출을 부풀리는 식으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셀트리온은 2000년대 후반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넘겼습니다. 현재 의약품의 생산과 개발은 셀트리온이, 판매는 헬스케어가 맡는 구조로 두 회사는 사실상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올해 2분기 갑자기 국내 판권만 다시 사들이면서 218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돈을 매출로 잡아 2분기 영업적자를 겨우 면했습니다. 국내 판매권을 산 것에 대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매출로 인식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인데 신속히 검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YTN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무형자산인 판권의 매각을 매출로 잡은 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2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어난 헬스케어의 매출 채권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외형상 매출 채권이 급증해 매출도 늘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회수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가 올해는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상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회수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현금 흐름은 나빠졌습니다. 가공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고객들이 메이저 제약사이고 만약에 큰 회사라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잘 회수가 됐을 텐데.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30조 원대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시총 규모 3위로 국내 바이오 제약 대장주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감리 결과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출 채권의 기한을 연장해주긴 했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고 회계 기준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간 여러 차례 분식회계 논란이 터져나왔지만 감리 대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늘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경기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친형 재선 씨가 정신병을 앓았다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의사소견 등이 첨부돼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의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 혐의에 대해 거듭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2012년 당시에 형님께서 과연 정신질환으로 타인을 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사유가 있었느냐라는 게 논쟁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13일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지난 2012년 공무원들을 동원해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의혹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당시 보건수장을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해당 보건수장 등 참고인들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기소 여부도 결정됩니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 씨라고 볼 직접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김 씨는 불기소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수억 원을 뜯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14시간 동안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핵심은 공천을 바라고 돈을 줬는지인데 윤 전 시장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검찰청사에서 나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려 들어간 지 14시간 만입니다. 거듭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공인으로서 부끄럼 없이 사실을 입각해서 조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피곤해서 더는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하자 일단 돌려보냈습니다. 검찰 수사 핵심은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로 믿은 사기꾼에게 공천을 바라고 돈을 줬는지 여부입니다. 사기꾼은 윤 전 시장에게 재임을 운운하거나 대통령과 당대표, 경선 경쟁자와 만나거나 통화해 정치활동에 도움을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민주당 경선이 정리되자 윤 전 시장은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검찰은 윤 전 시장과 사기꾼 김 씨가 모두 12차례 통화했고 문자 메시지는 260여 차례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조직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 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꾼에게 보낸 돈 가운데 출처가 불분명한 돈 1억 원이 어디서 났는지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만약 지인이 돈을 아예 윤 전 시장에게 주거나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윤 전 시장이 사기 피의자 자녀의 학교 취업에 개입한 게 공직자로서 청탁금지법을 어겼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3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도시가스관이 파손돼서 인근 4,500여 가구의 난방과 가스 공급이 한때 중단됐습니다. 또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온수배관이 파손돼 환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도심에서 가스배관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오후 해운대구에서 원형 교차로 공사를 하던 굴착기에 지하 도시가스 배관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마린시티 4,500여 가구에 난방과 가스 공급이 3시간 동안 중단돼 추위 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 부민동에 있는 병원 3층에서 보일러 온수 배관이 파손됐습니다.
사고 직후 나온 수증기로 자동 화재 탐지기가 작동하면서 건물 3, 4층에 입원 중이던 환자 49명이 1층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입원실 등의 난방이 끊겨 밤사이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부산시 다대동에서는 아파트 인근 공원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15분 만에 불을 껐으며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외부에서 번개탄이 발견됐다는 목격자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울릉도 북쪽 해상을 항해 중인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해경은 구조 헬기와 경비함을 급파해 선장과 선원 등 3명을 구조했으며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네, 오늘은 한파가 누그러지고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낮 동안 눈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은 한파가 주춤하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영상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과 영남 지역에 가장 많겠습니다. 밤까지 강원 남부와 경북, 경남 서부 내륙과 충북에는 2에서 7cm의 많은 눈이 오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오겠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낮 한때 눈이 약하게 날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30mm, 내륙 지역에는 5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4도, 대구 3도, 대전은 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퇴근길에는 빙판길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낙상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을 찾았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여야 모두 전국을 풀어낼 돌파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단식을 풀고 협상을 하자는 이 대표와 협상이 잘 되면 단식을 풀겠다는 손 대표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단식 풀으시고 아니 뭐가 돼야지 풀지. 이제 시작하면 되잖아요. 아니 시작을 하고. 임기 만료를 앞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 이상을 남기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소용없어요. 당에서 합의를 해야지. 정개특위 맡겨놔봤자 몇 가지 안만 내놓고 말지. 정개특위에서. 그런 책임 없는 얘기하지 마시고.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는 만큼 추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자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예산 정국에서 거대 양당의 일격을 당한 야3당은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당 차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합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 예산안은 어렵사리 처리했지만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불거진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특히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유치원 3법 등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개혁 입법 역시 야3당의 도움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문제와 야권이 어렵사리 이끌어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 당면 현안 때문이라도 12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 꼬여버린 정국을 풀어낼 정치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야당 대표들의 단식 농성으로 치달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도농복합형 선거구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습니다. 정당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셈법이 제각각입니다. 염혜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6일 새해 예산안 합의 막판, 여야는 사실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 어느 정도 공감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동감하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가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라는 문구 하나에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합의문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라고 연락이 왔고 또 자유한국당은 도농복합형을 검토하는 그 문구가 빠지면 또 합의를 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결렬이 됐고. 걸림돌이 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는 도시지역은 지역구를 통합해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농어촌 지역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만약 선거제도를 이렇게 바꾸면 한국당이 유리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상대적으로 강세 지역이자 의석수가 많은 영남 지역에서는 현재 표를 유지하고 도시에서는 민주당에 이어 2등으로 의석을 따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음 총선에서 한국당과의 격차를 최대한 벌리려는 민주당 입장에선 절대 받을 수 없는 안이 되는 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를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없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300명 언정수 속에서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자고 이렇게.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입니다. 지역구 의원 수 줄이기나 국회의원 총수를 늘리는 건 모두 난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야3당은 결자 해지라며 여당이 총대를 메고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선거법 개정을 확실히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죠. 문재인 대통령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가장 좋은 안을 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 꼭 해주십시오. 민주당 안에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갖게끔 대표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 안을 관철시키도록 하시고.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둔 한국당은 경선 이후 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여야 모두 비례성을 강화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유불리를 따지는 계산이 복잡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개헌보다 어렵다는 정치권의 통설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후임을 뽑는 경선이 오늘 김학용, 나경원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비박 복당파와 친박 잔류파의 개파 구도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오후 3시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로 차기 원내사령탑을 뽑습니다. 한국당 당원 당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112명 의원 가운데 9명은 오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았던 김동연 부총리가 1년 6개월 만에 임기를 마쳤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일자리와 소득 분배 문제가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으로 깜짝 발탁됐습니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지만 청계천 틈사촌 출신의 고졸 학력으로 제이노믹스를 이끌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출범 후 미흡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고용시장 악화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 경제팀과의 갈등설이 반복됐습니다. 원팀 원보이스를 강조했지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결론입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임사와 고별 기자 간담회를 통해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으며 상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소득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일자리 문제 또 소득 분배 문제를 대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또 우리 경제와 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정치권이 중심이 돼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는 촉구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타협과 조정과 양보와 희생 이런 것을 기반이 된 사회적 대타협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이 정치지요. 앞으로 거치와 관련해서는 자신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 부총리라고 밝히며 자유한국당 영입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청사에서 직원들에게 퇴임 인사를 하며 1년 6개월 동안의 부총리, 34년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택시기사가 국회 앞 도로에서 분신해 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도로에 있던 택시에서 불이 나 57살 최 모 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노조 관계자는 최 씨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는 20일로 예정된 카풀의 반대 3차 집회는 기존보다 과격한 방식이 될 수 있다며 한층 더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 인물 최종 10명의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함됐습니다. LA 김기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1927년부터 타임지가 분야에 상관없이 그의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인공을 뽑는 올해의 인물. 북한의 핵 위기를 평화적 해법으로 풀기 위해 노력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최종 후보 10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평창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을 초청한 뒤 세 차례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다리 역할을 했다고 타임지는 평가했습니다. 언제나 뉴스를 몰고 다니는 트럼프 대통령은 3년 연속 최종 후보에 올라 2016년 이후 두 번째 올해의 인물을 노립니다. 반면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격리 수용됐던 이민자 가족과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트럼프의 연관성을 파헤치는 로버트 뮬러 특검도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피살롤로인 자말 카슈크지와 미 대법관 지명자의 과거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여교수 포드, 영화계 흑인 돌풍을 일으킨 블랙팬서 감독 라이언 쿠글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미 전역의 총기 규제 시위를 주도한 고교생들과 장기 집권에 들어간 푸틴 대통령, 해리 왕자와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메건 마클도 최종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올해의 인물 독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던 방탄소년단은 편집인이 선정하는 최종 후보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타임지 2018 올해의 인물은 우리 시각 오늘 밤 최종 발표됩니다. LA에서 YTN 김기봉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그동안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올해 세 차례 금리를 올린 연준은 지난달 FOMC 회의에서 12월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내년엔 경제 지표를 보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혀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미국 경제가 3% 넘는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최근 현재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nterest rates are still low by historical standards, and they remain just below the range of estimates of that level that would be neutral for the economy, that is neither speeding up nor slowing down growth. 실제로 기준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70% 넘게 반영하고 있지만 인상 후 내년 봄까지는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내년 3월 인상 가능성이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4차례 인상 전망도 3차례로 낮췄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내년엔 금리 인상 기조를 관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주 FOMC 회의를 마친 뒤 향후 금리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언급이 나올 경우 증시에 큰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미국의 범죄자 수배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중국 화웨이 멍완저우 최고 재무 책임자가 결백을 주장하면서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협상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중국의 1위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도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지난 1일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수사당국에 체포된 화웨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 CFO 최고 재무 책임자는 결백을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멍 CFO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에서 진행된 보석에 대한 첫 심리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해 거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결백하다면서 심각한 고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보석이 허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이 불어되면 멍 CFO는 미국으로 송환돼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최대 3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 무역사절단이 중국 방문을 취소했으며 멍 CFO 체포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캐나다인을 억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베이징 주재 캐나다 대사를 불러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즉각 석방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멍 CFO 체포로 촉발된 미중 간의 갈등이 세계 정보통신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중국 2위 통신장비 기업인 GTE가 무역 제재 대상인 이란과 거래했다는 혐의로 미국으로부터 1조 3천억 원대 벌금과 함께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GTE는 부품 공급을 받지 못해 순이익이 65% 하락하는 등 대규모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는 중국 정보통신 사업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보이는 이번 사건으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1위 화웨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그런데 화웨이 사태를 둘러싼 미국 정부의 압박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들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텔과 브로드컴, 퀄컴을 비롯해 미 실리콘밸리 주요 회사들이 화웨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계속 압박한다면 실리콘밸리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1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즉 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하원 승인 투표를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하원에서 발표한 긴급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표결 연기 결정의 이유로 하원에서 큰 표차로 합의안이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에서의 안전장치와 관련한 우려가 있다며 안전장치 없이는 브렉시트 합의 역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합의문이 유일하게 가능한 최선의 합의라고 강조하면서 영국과의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후에 미나 안드리바 대변인은 영국이 내년 3월 29일 EU를 떠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EU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제재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를 초래한 것으로 지목된 선로 전환기의 관련 부품이 설계부터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강릉선 전체 노선의 회로를 점검할 것을 조치했습니다. 고의 분식회계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유지가 결정돼 오늘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기업 심사위는 기업의 계속성과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르면 오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비만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연간 11조 원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40, 50대에서 비만으로 인한 지출이 많았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비만율은 34.8%였습니다. 2022년엔 41.5%로 뜁니다. 5명 중 2명이 비만인 통보사회. 관련 질병 치료에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한 건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당시엔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번엔 관련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가 공개됐습니다. 비만과 관련된 지출이 연간 11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국내 총생산의 0.7%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지출이 큰 건 의료비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조 8천억 원이나 됐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40, 50대에서 비만 관련 지출이 많았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손실을 추정한 결과 40, 50대에서 손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비만이 생산 가능 인구의 건강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비만관리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비만 관련 질병별로 보면 당뇨병에 드는 돈이 가장 많았고 고혈압이 뒤를 이어 두 질병 치료에만 4조 원 넘게 쓰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비만에 의한 1인당 의료비 지출이 연간 33만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부산, 강원도 순이었습니다. 비만은 흡연과 음주보다 질병이나 사망과의 관련성이 높고 당장 개인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큽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 투입 등 사회 경제적인 손실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서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추첨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걸 75% 이상으로 늘렸고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소유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또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4곳 가운데 한 곳은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310여 곳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4%가 초과 근로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근무시간 관리 부담과 납기 업무 차질, 추가 인건비 부담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세계 각국에선 다채로운 표정으로 크리스마스 준비가 한창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7천 명이 넘는 산타클로스가 스페인 마드리드 중심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휠체어와 유모차, 심지어 강아지마저 산타 달리기에 함께했습니다. 오래 걷기 힘든 아가들에겐 아빠 목마가 루돌프 썰매입니다. 참가비 일부는 암 환자를 돕는 데 기부해 산타의 발걸음을 돕습니다. 산타 달리기는 독일에서도 열렸습니다. 이곳에서 노래로 10번째 열렸는데 모든 대회에 빠짐없이 나온 개근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Voriges Jahr war ich heute 9. Mal und ich war noch nie dabei. Ich bin inzwischen, damals war ich über 80, inzwischen bin ich 85, also schon noch ein bisschen älter. Und habe gesagt, also dieses Jahr musst du wieder mitrennen. 체육관이 웅장한 캐롤 소리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악기는 단 하나, 튜바만 무려 835개가 동원됐습니다. 기존 세계 기록 504개를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Well, we're going to absolutely smash it. And it's just so much fun. And everybody is so committed and focused and into it. We're just having a... 마차에 가득 실려가는 건 초대형 슈톨렌, 독일 전통의 크리스마스 케이크입니다. 무게가 무려 3.8톤이 넘습니다. 행진이 끝나고 한 조각에 8,000원 정도에 팔았는데 이 또한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됩니다. 함께 달리고 연주하고 케이크를 나누듯 연말연시 불우이웃을 돌아보는 마음도 더욱 불붙기를 기대해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이 LA 영화 비평가협회와 토론토 영화 비평가협회에서 외국어 영화상과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대급사 CGV 아트하우스는 LA 영화 비평가협회가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으로
버닝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닝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은 휴 그랜트를 제치고 나무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올해 자신의 상황을 잘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일이 많아 몹시 바쁘다는 의미의 다사다망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조사한 결과 직장인 가운데 가장 많은 15.2%가 사자성어 다사다망에 자신의 상황이 가장 잘 표현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구직자들은 마른 나무처럼 생기와 의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고목사회라고 답한 사람이 25.4%로 가장 많았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각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뽑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롯데 이대호 선수가 통산 6번째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 시즌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는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홈런 37개, 타점 공동 2위를 기록한 롯데의 이대호가 두산 최주환과 LG 박용택을 누르고 지명타자 부문 황금장갑의 주인이 됐습니다. 1루수로 4번, 3루수로 1번 골든글러브를 수상했지만 지명타자로는 처음이며 3개 포지션 수상은 한화의 장종훈과 삼성 양준혁에 이어 3번째입니다. 수비를 나가서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는 게 제가 준비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준비 열심히 해서 뭐든 어디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선수 되겠습니다. 1루수에선 넥센 박병호가 4년 만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고, 기아의 안치홍은 2년 연속 최고 2루수 자리에 올랐습니다. 3루수는 지난 주말 100년 가약을 맺은 두산의 허경민이 우승팀 SK의 최정을 따돌리고 큰 결혼 선물을 받았고, 넥센 김하성은 두산 김지호를 누르고 최고 유격수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았습니다. 포수 부문에서는 두산의 양의지가 유효 투표 349표 중 331표의 몰표를 받아 최고 득표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을 마무리하면서 또 다시 준비해가지고 2019년 시즌을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 25명이 세 자리를 다툰 외야수 부문은 정규리그 MVP 두산의 김재환과 롯데 전준우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신인왕 넥센 이정우는 김현수와 한동민 등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외야수 골든글러브 마지막 한 자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승부 조작으로 프로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된 이태양과 문우람이 승부 조작 선수가 더 있다며 실명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선수들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부 조작으로 프로야구계에서 영구 제명된 이태양과 문우람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승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문우람의 결백을 주장하는 자리였는데 돌발 상황과 함께 뜻하지 않은 쪽으로 완전히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승부 조작을 한 선수가 더 있다며 전격적으로 실명을 공개한 겁니다. 정보를 제공받아 백지환 선수, 왜 조사를 하지도 않았는지. 이 밖에 취재진에게 배포한 자료 문건에도 현역 선수 1명의 이름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명이 거론된 선수 6명은 소속 구단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선수들이 소속된 구단들도 일제히 공식 성명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승부 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전혀 없고 KBO에도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우람은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팀 내에서 선배에게 야구 배트로 폭행을 당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문우람과 이태양의 이딴 폭로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대가를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지난 주말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의 득점은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슈팅 위치인데요. 알고 보면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이른바 손흥민 조는 페널티 박스 좌우 모서리 지역을 지칭합니다. 레스터 시티전 득점에서 보듯 모서리 부근에서 가마차는 슈팅으로 먼저 골대를 찌릅니다. 예리하게 휘어지는 슈팅 궤적에 골키퍼로선 몸을 날려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위치에서 항상 훈련하던 위치였기 때문에 되게 멋있는 골이, 또 운이 좋게 되게 멋있는 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 월드컵 멕시코전 득점도 손흥민 존에서 나왔습니다. 슈팅 위치와 궤적 등 모든 부분이 레스터 시티전 득점과 판박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에는 전체 득점의 20% 정도가 손흥민 존에서 나왔을 때 손흥민은 독일에서 프로에 데뷔한 2010년 이후부터 손흥민 존에 공을 들였습니다. 휴식 기간이면 고향인 춘천 공지천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루 1000개가 넘는 슈팅을 때렸습니다. 공을 짧게 끊어차 빠르면서도 크게 휘어지는 궤적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딱 말해서 끊어. 네, 빼고 짧게 딱 끊어. 섭씨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차고 또 찼습니다. 제가 일단은 친구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제 직업이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노력의 보상이라는 점에서 손흥민 존에서 나오는 득점은 손흥민 개인에게 좀 더 특별합니다. 첼시전 환상골을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몰아친 손흥민은 오는 12일 메시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한파의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하지만 한파 대신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일단 비로 예상되는 양은 제주도에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남부 지역과 영남 서부 지역, 충북 지역에는 2에서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과 충남 지역, 호남과 영남 지역에 1에서 3cm, 경기 동부 지역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비나 눈은 밤에 그치겠지만 저녁부터 영하의 기온 속에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8도가 높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영하 1.9도, 대구 영하 1.5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내려갑니다. 서울이 4도, 청주와 안동, 대전 2도, 대구 3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